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지상대원들이 헬리콥터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 엄중한 경비 속에서 헬기를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헬기는 이곳에 매일 착륙하는 여러 대 중 하나다. 헬기 적재물과 발송기는 엄격하게 기밀로 다뤄지고 있다. 탑승자는 세계적인 지도자나 기업체 총수가 아니다. 승객은 $100만 가치가 넘는 금이다. 금은 이곳 윗워터슬랜드에서 캐낸 것이다. 윗워터슬랜드는 남아공의 금광으로 세계 최고의 매장량을 자랑한다. 그리고 제일 깊다. 마치 저승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쥘 베른의 지구 중심부로의 여행 같은 기분도 들고요. 금광들은 지표면에서 4.8km가 넘는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광부들은 작은 도시 정도 크기의 지하에서 하루 24시간 금을 캔다. 광부들은 오래전부터 문명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금속을 캐내고 있다. 금만큼 인류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쳤던 물질은 없을 것이다. 기원전 500년에 금화가 주조돼 무역거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제국들은 금에 의해 탄생됐고 몰락했다. 금은 동서양의 시장을 연결하는 무역로의 자금줄이었다. 남아메리카에서 남아공까지 사람들은 금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다. 신대륙이 정복되고 아스텍과 잉카 문명은 금을 원하는 사람들 손에 철저하게 파괴됐다. 반짝이는 금은 처음엔 장식품을 만드는 데 쓰였다. 그리고 숭배의 대상이 됐다. 이스라엘인들은 황금 장신구들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남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금을 태양의 땀이라고 불렀다.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금을 신성한 자원으로 믿어왔다. 성서에는 새로이 탄생한 왕에게 금을 선물로 바친 현자들 얘기가 실려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이집트에서 페루까지 사람들은 영원불멸한 금으로 왕궁과 신전을 장식했다. 태고 쪽부터 생산된 금 산출량을 추정해 보면은 13만에서 14만 톤 정도의 금이 채굴됐을 겁니다. 그 모든 금을 녹여 거대한 벽돌로 만든다면 워싱턴 기념관 크기의 5분의 1은 될 것이다.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이유는 금이 자연의 생산품이기 때문입니다. 금은 불멸의 존재니까요. 이집트 무덤에서 출토된 금 제품은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와 똑같아 보인다. 2000년 동안 땅에 묻혀 있거나 2000년을 바다에 잠겨 있었던 금 하나도 무게를 재보면 똑같을 겁니다. 금은 인간이 채굴해낸 최초의 금속일 가능성이 높다. 금은 단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수를 두들겨서 길게 늘리면 80km짜리 전선이 된다. 평평하게 펴면 100평방피트의 판이 만들어진다. 금은 강도가 높아서 금속의 제왕으로 불린다. 금은 바람이나 불 그리고 세월의 무게도 잘 견딘다. 금처럼 특별한 성질을 가진 금속은 이 세상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녹슬지도 않고 영원히 빛나며 부식되지도 않죠. 은이나 백금도 비슷하긴 하지만 금 같은 건 없습니다. 금은 지구상의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지만 자연은 금을 품 안에 꼭꼭 숨겨두고 있다. 금은 석영맥에 깊숙이 숨어 있거나 혹은 산 꼭대기 그리고 지하 깊숙이 숨어 있다. 영겁의 세월 동안 바람과 비에 씻겨 주변을 둘러싼 바위가 침식돼야 비로소 금이 모습을 드러낸다.
고대인들은 강바닥이나 바위 틈에서 금 조각이나 금덩어리를 발견하면 자기가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금에 대한 새로운 법도 제정됐다. 금이 어디서 발견되든 그것은 군주의 재산이 됐다. 그리고 금을 채굴하는 일은 냉혹한 사업이 됐다. 이집트인들은 누비아를 정복하자 누비아인들을 금 캐는 노예로 만들었다. 로마인들이 오늘날의 스페인을 정복했을 때 역시 사람들을 금광 노예로 만들었다. 그리고 스페인군이 페루를 점령했을 때도 페루인들은 금을 캐는 노예가 돼야 했다. 금은 정말 아름다운 금속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비인간적이고 비참한 환경에서 금을 캐야 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때문에 금을 캐는 일은 언제나 무자비하고 아주 냉정한 작업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금은 무자비한 왕들의 소유물에서 자유를 되찾았다. 변화는 1607년 어느 봄날 아침에 시작됐다. 그날 미국 버지니아에 배 3척이 닻을 내렸다. 신대륙 최초의 영국인 영구 거주지였던 제임스 타운은 금을 찾으려는 꿈 때문에 생겨난 마을이었다. 최초의 이주민들 중엔 금세공인과 정제공이 2명씩 포함되어 있었다. 황금 열풍은 전염병처럼 확산됐다. 다른 이주민들도 작물재배를 그만두고 금을 찾아 나섰다. 존 스미스 선장은 일지에 이렇게 썼다. 가장 피해가 큰 사람은 황금빛 약속을 믿은 금 정제공들이었다. 오로지 금을 캐고 금을 씻고 금을 정제하는 일밖에 모르는 그들에겐 아무런 일거리도 희망도 없었다. 금은 발견되지 않았다. 제임스타운의 이주민들은 지하 60km 이상을 파내려갔지만 헛수고였다. 발견된 것은 황철광뿐이었던 것이다. 신생 독립군 미국에서 진짜 금이 발견된 것은 그로부터 200년 가까이 지났어야했다. (1799년) 어느 일요일 아침 12살의 컨레드 리드는 교회를 빼먹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섰다. 그날 소년이 발견한 것은 존 스미스와 수많은 초기 이주민들이 찾으러 애썼던 금속이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귀한 물질인 금이었다. 리드가 발견한 금덩어리의 무게는 6kg이 넘었다. 리드의 가족들은 그게 뭔지 몰랐다. 그들은 몇 년 후 그 지방 보석상이 찾아올 때까지 금덩어리를 문을 괴는 돌로 사용했다. 보석상은 그걸 $3 50센트에 사들였다. 실제 가치가 $5,000 가까이 되는 걸 헐값에 사들인 것이다. 1800년대 초까지 수많은 미국인들이 금을 찾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산골짜기를 뒤졌다. 30년 동안 그들이 찾아낸 금 덕분에 미국 조폐국은 금화를 주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의 발견은 드문드문 이루어졌을 뿐이다. 대규모 주광맥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었다.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진 우연한 발견은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들에게 금을 캐서 부자가 될 기회를 제공했다. 그 일은 1839년 독일의 캔던이라는 마을에서 이민 온 야심찬 이주민 존 서터로부터 시작됐다. 그가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온 목적은 세크라멘토 골짜기의 비옥한 땅에 농업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서터는 불어나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요새도 세웠다. 10년 동안 그는 가축 1200마리와 100여 명의 일꾼을 거느린 부자로 성장했다. 서터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밀가루 공장을 세우는 것이었죠. 그럼 서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생필품을 제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밀가루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는 목재가 필요했다. 제임스 마샬이라는 순회 만물상에 요새안을 어슬렁거리자 서터는 그를 제재소를 짓는 현장에 투입했다. 일꾼들은 제재소까지 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커다란 도랑을 파야 했습니다. 방수로라고 불리는 도랑의 가장 밑부분을 파고 있었는데 도랑 바닥이 반함에 닿았었죠.
그런데 1848년 1월 24일 아침에 제임스 마셜이 바로 그곳에서 정기 검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바남의 균열 부분을 살펴보다가 금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몸을 굽혀서 그걸 집을까 잠시 주저하다가 결국 집어 올렸다. 난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금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가슴이 설레었다. 조각은 콩의 반쪽 정도의 크기였다. 그는 그날 64km를 달려 서터한테로 갔다. 서터는 이렇게 썼다. 마셜 씨가 금속 알갱이들 몇 개를 나한테 보여주었는데 몇 개는 몇 달러 가치가 있었다. 그는 제재소 인부들에게 그것이 금일지도 모른다는 자기 생각을 말했다고 했다. 서터는 그 사실을 비밀로 간직했다. 그런데 인부 중 한 명이 술집에 들렀는데 현금이 없었다. 인부는 대신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자기가 냇물에서 발견한 노란 조각을 꺼냈다. 그는 소리쳤다. 이게 돈이야. 이게 금이라고. 공교롭게도 그 가게 주인은 샘 브레넌이란 몰몬 교도였다. 브레넌은 금광천의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샘 브레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금을 캐기 위해서 그 즉시 제재소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앞으로 광부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구들을 몽땅 사들였습니다. 브레넌은 광부들이 때를 지어 몰려올 거라고 확신해서 그리했던 것이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금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떠들어댔어요. 미국의 강에서 금이 발견됐어요. 미국의 강에서 금이 발견됐어요. 그렇게 외쳤죠. 금 발견 소식이 오리건에까지 퍼지자 몸이 성한 남자들 3분의 2가 짐을 챙겨서 캘리포니아로 향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시굴자라고 불렀다. 금을 찾는 일을 새 직업으로 삼은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몬트레이의 한 스페인 관리는 이렇게 썼다. 농부들은 쟁기를 내동댕이 치고 변호사들은 사건 저교서를, 의사들은 약을, 사제들은 기도서를 집어던지고 모두들 금을 캐고 있다. 배를 통해서 퍼지는 소식이 제일 빨랐다. 때문에 중국인들이 뉴욕 사람들보다 먼저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이 미 동부에 전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1848년이 아니라 49년에 캘리포니아로 몰려든 겁니다. 1852년이 되자 캘리포니아 인구는 예전보다 10배 이상 늘어나서 25만 명이나 됐다. 전 세계 사람들이 골드러시에 뛰어든 것 같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인도에서도 왔고 또 유럽 각지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호주하고 남미, 그리고 물론 미국 전역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죠. 미국 동부에서 몰려온 8만 명의 사람들은 세 가지 이동 경로를 이용했다. 마차로 도착하는 데는 반년이 걸렸다. 남미에서 배로 오는 사람들 역시 반년이 걸렸다. 파나마 지역을 건너 바다나 육지로 오는 것은 지름길이었지만은 값이 제일 비쌌다. 사람들은 모두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굶주림과 질병, 또 수많은 위험들, 그리고 떠나온 고향도 그리웠고 겁이 나기도 했을 거예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잘 있는지, 캘리포니아에 도착하면 금을 찾을 수 있을지 등등 걱정이 많았겠죠. 샌프란시스코의 배들이 정박하면 선원들까지 승객들과 함께 금 매장지로 달려갔다. 2달만 금을 캐면 20년치 월급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갔던 것이다. 1849년 4월 캘리포니아호가 승무원 36명을 태우고 도착했다. 며칠 동안 배를 지키는 사람은 선장과 엔진실 사환뿐이었다. 어떤 배의 선장은 경고 조치로 탈영자 2명을 교수형시켰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세상은 온통 황금 열풍에 휩싸였다. 그건 많은 사람들에게 절호의 기회였어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그들이 그 소식을 들었으니 당연히 물불을 안 가렸죠. 서터의 제재소에서 금이 발견되기 전에는 세상에서 발견된 금은 모두 왕이나 정복자의 재산이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는
평범한 사람들도 장수나 양에 상관없이 금만 찾아내면 자기가 소유할 수 있다는 새로운 풍조를 만들어냈다. 금을 찾아다니는 광부들은 추위에 떨거나 비를 맞고 등이 아파도 쭈그리고 앉아서 사금을 채취했습니다. 그런 일은 세계 역사를 통틀어 봐도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었어요. 캘리포니아를 찾은 금 시굴자들은 주 광맥으로 알려진 금광지대를 찾아다녔다.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면 금은 물에 식혀서 강을 따라 내려옵니다. 그런 걸 사금이라고 부르죠. 캘리포니아엔 금이 넘쳐났지만 돈 자체는 귀했다. 제일 가까운 조폐국이 동부의 필라델피아에 있었다. 때문에 캘리포니아인들은 임시 변통으로 외국 화폐를 사용했다. 가장 많이 통용됐던 화폐는 스페인 은화나 그걸 8개로 나눈 조각이었습니다. 은화를 작게 잘라서 썼는데 하나가 12.5센트였죠. 면도와 이발을 하려면 6조각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용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출신의 데이빗 브로드릭이란 사람이 금가루를 산 후 그걸 녹여서 동전을 만들기 시작했다. 덕분에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필요한 돈을 갖게 됐다.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브로드릭이 만든 5달러짜리 금조각과 10달러짜리 금조각은 실제 그걸 만든 금가치보다 양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재산을 모을 수 있었죠. 골드러시에 몰려든 사람들 중에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1849년 캘리포니아에서 채굴된 금의 가치는 1000만 달러였다. 4만 명의 광부들이 그걸 나누어 가지면 한 사람당 평균 250달러가 돌아간다. 하지만 골드러시 소문에 현혹된 사람들이 수십만 명씩 계속해서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다. (1851년) 캘리포니아 금 생산량은 85톤까지 늘어났다. 대부분은 동부로 보내졌다. 1년 선정량이 전체 연방 예산보다 많았다. 1853년이 되자 생산량은 100여 톤으로 증가했다. 냇물이나 강에서 채취할 수 있는 금이 점차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 골드러시가 끝날 때가 된 것이다.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는 겨우 4년 동안 이어졌지만 미국 서부 개발의 발판이 됐다. 골드러시는 역사상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채굴된 금의 양 때문만이 아니라 미국에 미친 영향면에서도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 서부 역사를 돌이켜보면 개발에는 항상 그만한 대가가 따랐다. 캘리포니아를 찾아온 대규모 이민은 수백 년을 이어온 사회 경제 체계를 바꿔놓았다.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문에 인디언들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골드러시는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에 종말을 알리는 시작이었어요. 골드러시가 시작된 지 불과 5년 만에 캘리포니아의 인디언 인구는 15만 명에서 3만 명 이하로 줄었다. 대부분이 기아와 질병에 희생됐고 광부들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강바닥에서 처음 금 알갱이를 발견하여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의 문을 열었던 제임스 마샬은 다른 금광을 찾아 헤맸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여생을 술과 가난 속에서 살았다. 존 서터의 번창하던 농업 왕국은 일꾼들이 모두 금을 찾아 떠나버리자 무단 입주자들에 의해 점거돼 몰락하고 말았다. 서터는 자신의 심경을 일기에 적었다. 갑작스런 금의 발견으로 나의 원대한 계획이 모두 무산됐다. 금이 발견되기 몇 년 전에 성공했더라면 나는 태평양 연안 지역 최고의 부자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부자는커녕 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황금 열풍을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후 반세기 동안 세계 도처에서 다른 골드러시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때마다 대규모 금광을 찾았다는 소문에 따라 시굴꾼들의 대규모 이민이 이어졌다. 1850년 34살의 에드워드 하그레이브스는 캘리포니아에서 2년 동안 금을 찾아다니다 고향인 호주로 돌아왔다. 돈 한 푼 없이 돌아왔지만
하그레이브스는 캘리포니아의 지질이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동료 승객들에게 자기가 일주일 안에 금을 찾을 거라고 말했다. 호주에도 캘리포니아처럼 엄청난 양의 금이 매장돼 있다. 신이여 축복하소서. 여왕께서 날 금판무관으로 임명하실 것이다. 그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1851년 고향으로 돌아온 지 불과 6주 만에 하그레이브스와 안내원은 금을 찾았다. 반년도 못 돼 5만 명의 시굴꾼들이 몰려들었다. 대부분 캘리포니아에서 금을 찾아다녔던 그 사람들로 이제는 목적지가 호주로 바뀐 것뿐이다. 몇 달 후 그 소식은 호주 금을 제일 처음 실어 날랐던 배에 의해서 영국에도 알려졌다. 정기선 선장 토마스 아버스너스의 보고서 내용이다. 호주는 사회 기능이 마비되었다. 삽을 들 수 있는 남자와 소년들은 모두 금을 찾아 나서고 있다. 거의 모든 식료품 값이 치솟았고 2배로 뛴 것들도 있다. 호주는 영국 죄수들이 형을 살았던 식민지였다. 그런 곳이 모든 사람들이 꿈을 안고 찾아오는 기회의 땅으로 변했다. 1852년까지 37만 2천 명의 이주민들이 호주 해안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말했죠. 여기가 최근에 골드러시가 일어난 곳이다. 금을 캐서 부자가 되자. 하지만 캘리포니아처럼 호주의 골드러시 역시 수명이 짧았다. 불과 4년 만에 지상과 냇물에 있는 금이 동인하고 말았다. 그러나 에드워드 하그레이브스가 처음 가졌던 꿈은 실현됐다. 빅토리아 여왕은 그를 호주 판무관으로 임명했다. 그는 10,000파운드를 받고 종신직도 제수받았다. 2번 다시 금을 찾지는 못했지만 하그레이브스는 마이더스의 손을 가진 사람으로 존경받았다. 캘리포니아와 호주 골드러시는 평범한 사람들을 파트타임 시굴꾼으로 만들었다. 19세기 후반 시굴꾼들도 전문성을 띄었습니다. 금을 찾아다니는 시굴꾼들은 술집 같은 데서 최근에 놔두는 소문을 귀담아 들었죠. 캘리포니아와 호주의 골드러시가 끝나자 로키 산맥으로 가자는 말이 생겨났다. 그것은 40살의 에이블 리가 기다리던 소식이었다. 1859년 그는 아칸소 강에서 일하는 광부들 사이에서 콜로라도주에서 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칸소에 있는 자신의 농장을 떠났다. 1860년 봄 리는 어느 협곡에서 자신이 찾던 걸 발견했다. 금 함량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접시 안에서 다양한 색깔로 빛을 발했죠. 당시에 그는 내 접시 안에 모든 캘리포니아가 들어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협곡이 캘리포니아 협곡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캘리포니아에서와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 첫 해에 그 협곡에서 $200만 이상의 금이 채굴됐다. 최고의 골드러시는 사실 사금러시였습니다. 사금은 우리가 오늘날 지화학 방식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이용해서 채취됐습니다. 중력을 이용해서 접시 안에 담긴 소량의 물질 속에서 진짜 금을 찾아내는 거죠. 레드빌에서의 금 발견은 전 세계 시굴꾼들을 불러들였다. 레드빌 골드러시 때는 동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860년 봄에는 10,000명이나 금 채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협곡으로 몰려왔죠. 8km의 협곡은 사금 채취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분할을 해갔습니다. 대부분이 30m 정도를 차지했죠. 레드빌은 콜로라도 로키 산맥 3,300m 정상에 위치한 면적 2.6평방킬로미터의 마을이다. 에이블 리가 금을 발견한 후 외진 광산촌으로 몰려든 수천 명의 광부들은 곧 산맥에 다른 광물도 많이 매장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후 30여 년 동안 산맥 지하에는 1,600km 이상의 갱도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땅속에서 금, 은, 아연, 그리고 1878년에는 마을 이름이 생겨나게 만든 레드, 즉 납이 채굴됐다. 레드빌은 아주 거칠고 혼란스러운 말이었습니다. 1893년에 게재된 기사에는 레드빌이 세상에 알려진 광산촌 중에 제일 유명한 곳이라고 써 있습니다.
레드빌은 도박이 성행하고 사창가가 많은 곳으로 아주 악명이 높았던 마을이었습니다. 술집과 사창가가 학교와 교회보다 많았습니다. 10에서 20대 1 정도 됐어요. 꿈을 쫓아 레드빌에 온 광부 중에 토마스 월시라는 사람이 있었다. 아일랜드 출신의 월시는 1879년 금을 찾아 레드빌에 왔다. 15년 동안 월시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금을 찾는 데 실패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레드빌에 있는 술집에서 보냈다. 그가 일했던 곳은 레드빌의 광산업계를 지원했던 수많은 금 정제소 중 한 곳이었다. 1895년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토마스 월시는 아주 우연히 금광을 발견했다. 그건 평생 동안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월시가 사들인 지역이 금이 많이 매장돼 있으리라 예상되는 곳으로 판명났으니까요. 그런데 15년 전에 그곳에 왔던 사람들은 광맥에서 은을 찾겠다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은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금을 시금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월시가 샘플을 시금해 보니 금 함유량이 높은 광석으로 드러났던 거지요. 1879년 레드빌에서 은이 발견됐다. 그러자 하룻밤만 지나면 수백 개의 광산이 생겨났다. 하지만 1880년대가 되자 세계적으로 은의 가치가 떨어져서 국제통화가 금 본위제로 바뀌었다. 한때는 귀한 금속으로 인정받던 은 가치가 떨어지면서 1893년에 결국 완전히 폭락하고 말았다. 레드빌의 수많은 은광들은 폐광된 후 버려졌다. 그 후 몇 달 동안 월시는 레드빌의 산맥 곳곳에 있는 버려진 은광 50곳을 조용히 사들였다. 그는 광산들을 합병해서 버드 광산촌이라고 이름지었다. 럭키 산맥의 작은 어치의 이름을 딴 그 광산은 세계 최대의 금광이 됐고 월시는 엄청난 거부가 됐다. 하지만 월시는 예외적인 경우였다. 레드빌을 찾은 사람들 중에 부를 거머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광산촌에서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모두들 다음 삽질을 할 때는 주광맥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불행히도 그런 일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19세기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다. 그에 따라 시골꾼들의 기회도 사라지고 있었다. 마지막 기회는 알래스카에 가는 것이었다. 1896년 콜런다이크 강에서 금이 발견되자 수천 명의 시골꾼들이 몰려들었다. 50달러에 불과하던 증기선 승선료가 $1,000에 팔려나갔다. 그러나 배 여행은 긴 여정의 일부에 불과했다. 시골꾼들은 거칠기로 유명한 지형 때문에 길고 힘든 여행을 해야 했다. 캐나다 산악경찰은 적어도 1년치 식량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통행을 막았다. 산악경찰 J.M. 월시 총경은 이렇게 썼다. 여행자들과 그에 따른 피해는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다. 여행 도중에 수천 마리의 말들이 죽어나갔고 때로는 떼지어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말들은 안장과 짐을 그대로 실은 채 절벽에서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꾼들은 계속 몰려들었다. 수많은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금이 발견됐기 때문에 다음 주 광맥이 발견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새로운 골드러시가 일어났다는 얘기만 들리면 습관적으로들 몰려갔어요.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는 상대적으로 빨리 끝났지만 1850년대와 60년대에는 많은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시애틀 근처와 스포케인에서도 금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나돌았어요. 하지만 허탕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9세기 골드러시에 불을 지핀 것은 큰 꿈을 가지고 금을 찾아 나선 가난한 개인들이었다. 그들이 찾아낸 작은 금 알갱이들이나 금덩어리가 세계 역사를 바꾼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호주와 알래스카까지 금이 발견될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강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것으로 금 찾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금을 찾는 작업은 강 주변 언덕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금 찾기는 접시나 삽의 차원을 넘어 대규모로 발전했다.
1876년의 늦겨울과 이른 봄, 조지 커스터 장군이 인디언과 리틀 비콘 전투를 준비하고 있을 무렵 프레드와 모세스 매누엘 형제는 사우스다코타의 블랙힐즈를 답사했다. 퀘벡에서 태어난 매누엘 형제는 거의 평생을 금을 찾아 미국 서부를 돌아다녔다. 수많은 시골꾼들처럼 그들도 커스터 장군의 지질학자가 블랙힐즈에서 금을 발견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1876년 4월 9일 두 사람은 법테일 협곡이란 지역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을 발견했다. 모세스는 그 발견을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언덕에 눈 녹은 물이 광맥이 걸쳐있는 골짜기로 흘러내렸는데 석영 몇 개가 눈에 띄었다. 곡괭이를 집어들고 석영을 캐려고 했더니 아주 단단했다. 몇 개를 캐서 캠프로 돌아와 부숴서 접시에 걸렀더니 많은 금이 발견됐다. 몇 달 동안 프레드와 모세스 매누엘 형제는 5,000달러어치 금을 파냈지만 당시로서는 큰 돈이 아니었다. 1년 후 매누엘 형제는 그 광산을 45,000달러에 팔았다. 매누엘 형제는 홈스테이크 금광 회사의 최초 소유주 중 한 명이 됐다. 홈스테이크 금광 회사의 등장은 금 채광업계의 혁명을 선도했다. 그 후 100년 동안 접시와 삽을 들고 혼자서 다녔던 시골꾼들은 새로운 금 채굴 방식을 사용하는 대규모 회사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가장 효과적이지만 환경 파괴적인 금 채광 방식은 수력 굴착법이었다. 수력 굴착법은 고압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커다란 호스를 통해서 암석에 엄청난 양의 물을 고압으로 뿜어서 암석을 잘게 부순 다음 석영을 씻어내서 금만 남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수력 분사기는 산에 있는 흙이나 바위에 대고 엄청난 수압으로 물을 뿜어대기 때문에 30m 거리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삽과 접시를 들고 일하던 시골꾼들이 한 달 걸려 금을 거르던 일을 하루도 못돼 해치웠다. 과거의 골드러시 지역이 다시 활기를 찾았다. 1889년 금광회사들은 산성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인체인 치명적이었으나 금 채광에는 그만이었다. 청산염이 암석에서 금을 분리시킨다는 사실의 발견은 대규모 채광 기술을 이용하면서도 적은 양의 금을 채굴해왔던 채광업계에 엄청난 경비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채광 기술의 발달은 홈스테이크 금광 회사를 미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광산으로 만들었다. 100여 년 동안 금 생산은 꾸준하게 이어졌다. 하지만 미국에서 채굴된 양은 전체 매당량의 10%에 불과했다. 프레드와 모세스 매누엘 형제는 미국 서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거대한 금광 중 한 곳을 발견했다. 여러 해가 지난 1962년 지질학자들이 네바다 산맥 1.6km 지하에서 1.6km 길이의 금 매장지를 발견했다. 하지만 육안으로는 금이 보이지 않았다. 오늘날 칼린 트랜드 지대에 자리하고 있는 베리 금광 회사는 크기가 2만 분의 1인치밖에 안 되는 금 알갱이를 찾아내는 혁신적인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사람이 눈으로 보려면 거의 2,000배 가까이 확대해야 한다. 칼린 트랜드에서 금광 발견과 현대적인 기술 방식 덕분에 미국은 세계에서 제2의 금 생산국이 됐다. 이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트랜스발 지역에 위치한 그레이트 놀리과 광산이다. 광산의 갱도는 지하 4.8km 깊이에 뱀처럼 길게 이어져 있다. 이곳에서는 매달 평균 23만 톤이나 되는 암석과 흙이 채굴된다. 매년 이 광산은 100만 온스 이상의 금을 생산한다. 그레이트 논리관은 남아공의 금 매장지에 개발된 12광산 중 하나다. 금광업계의 이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인류 역사상 채광된 모든 금의 40%에 달하는 금이 생산되어 왔기 때문이다.
1886년 어느 날 조지 해리슨이라는 농부가 요하네스버그 근처에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돌을 파내다가 아주 우연히 사금을 발견했다. 호주 골드러시 때 시골꾼이었던 해리슨은 삽이 뭐에 걸린 건지 알아차렸다. 그것은 금덩어리는 아니었지만 금을 포함한 광석이었다. 그는 지표면 근처에서 아주 작은 매장지를 찾아냈는데 지하에는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금맥이 뻗어 있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매장량이었다. 남아공에서 발견된 금맥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지질학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강물이 내륙의 호수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독특한 지질학적 현상이 세계에서 가장 큰 금 매장지를 만들어낸 거죠. 다른 금광 발견 때처럼 해리슨의 금 발견 소식은 산불처럼 퍼져나갔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금이 지하 깊숙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금은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었어요. 지하 3,000m에서 3,600m 아래 묻혀 있었는데 때문에 채광 작업은 일반 시골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금은 깊이 묻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제 과정도 힘들었다. 암석 5톤 이상을 부셔봐야 1온수도 안 되는 금이 나왔을 뿐이다. 전 세계에서 발견된 다른 금광들과 마찬가지로 19세기 말이 되자 조지 해리슨과 다른 남아공 개인 시골꾼들의 꿈은 끝이 났다. 다른 대규모 광맥을 찾는 시대도 막을 내렸다. 남아공과 호주 그리고 미국의 금 채광업은 이제 대기업의 손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어느 때부터인가 갑자기 엄청난 자본과 투자 여력이 충분한 금광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 광산에 많은 일꾼들이 투입됐지만 작업 환경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1900년이 되자 남아공은 전 세계 연간 금 공급량의 4분의 1을 생산했다. 더 많은 금이 발견됐고 갱도도 더 깊이 내려갔다. 터널이 사방으로 몇 킬로미터씩 꾸불꾸불 이어져 있고 4.8km 지하에 갱도가 설치된 광산들도 있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승강기를 타고 15분을 곧장 내려가야 하는 딴 세상에서 일을 한다. 광부들은 옷을 모두 벗고 또 특수한 작업복을 입고 헬멧도 써야 돼요. 그런 다음에 커다란 승강기에 들어가죠. 승강기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지구의 중심으로 직행하는 것처럼 한없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갈수록 점점 더 더워지죠. 세계 최대의 에어컨 시설이 없다면 이 광산의 온도는 섭씨 60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동시에 가장 노동 집약적인 광산이다. 남아공의 금 광맥은 수백 킬로미터나 펼쳐져 있지만 얼마나 깊이까지 묻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는 것은 광맥이 아주 얇다는 것뿐이다. 광맥이 샌드위치에 넣은 고기 조각처럼 보입니다. 암석 속에 얇은 금 조각들이 아주 가는 선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3,600m 지하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암석 샌드위치에서 고기 조각을 끄집어내는 것과 비슷하죠. 그것도 아주 조금씩 떼내야 하고요. 일단 지하에서 캐낸 금은 정제돼 도레바라고 불리는 널쩍한 덩어리로 만들어진다. 순도가 80에서 90%인 도레바는 커다란 빵덩어리 크기지만 무게는 26kg이나 나간다. 남아공 광산에서는 쉽게 집어들을 수 있는 도레바는 버려도 된다는 농담이 항상 오고 가곤 하죠. 도레바는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농담이 생긴 거죠. 도레바는 이곳에 오는 헬리콥터에 실립니다. 안정과 속도 때문에 헬리콥터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 다음 오전 11시 전에 정제소로 운반됩니다. 서른여섯 시간 안에 도레바는 순도 높은 금괴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48시간 안에 금괴는 어느 은행에 보관될 겁니다.
이곳은 세계 최대의 금 정제소인 랜드 정제소다. 이곳에서 금은 금괴와 금화, 금판, 금선으로 피어난다. 인류 역사상 채굴된 전체 금의 3분의 1이 이곳 랜드 정제소를 거쳐갔다. 금시계와 금반지 혹은 금리빨 등이 바로 이곳에서 나온 것이다. 남아공에서는 이런 헬기들이 광산과 정제소를 끊임없이 오고 가면서 파도 끝없이 나오는 금을 실어 나르고 있다. 작은 접시와 큰 꿈이 전부였던 시골꾼들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지상대원들이 헬리콥터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다. 엄중한 경비 속에서 헬기를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헬기는 이곳에 매일 착륙하는 여러 대 중 하나다. 헬기 적재물과 발송지는 엄격하게 기밀로 다뤄지고 있다. 탑승자는 세계적인 지도자나 기업체 총수가 아니다. 승객은 $100만 가치가 넘는 금이다. 금은 이곳 윗워터슬랜드에서 캐낸 것이다. 윗워터슬랜드는 남아공의 금광으로 세계 최고의 매장량을 자랑한다. 그리고 제일 깊다. 마치 저승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쥘 베른의 지구 중심부로의 여행 때문에 이론수를 두들겨서 길게 느리면 80km짜리 전선이 된다. 평평하게 펴면 100평방피트의 판이 만들어진다. 금은 강도가 높아서 금속의 제왕으로 불린다. 금은 바람이나 불 그리고 세월의 무게도 잘 견딘다. 금처럼 특별한 성질을 가진 금속은 이 세상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녹슬지도 않고 영원히 빛나며 부식되지도 않죠. 은이나 백금도 비슷하긴 하지만 금 같은 건 없습니다. 금은 지구상의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지만 자연은 금을 품 안에 꼭꼭 숨겨두고 있다. 금은 석영맥에 깊숙이 숨어 있거나 혹은 산 꼭대기 그리고 지하 깊숙이 숨어 있다. 영겁의 세월 동안 바람과 비에 씻겨 주변 같은 기분도 들고요. 금광들은 지표면에서 4.8km가 넘는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광부들은 작은 도시 정도 크기의 지하에서 하루 24시간 금을 캔다. 광부들은 오래전부터 문명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금속을 캐내고 있다. 금만큼 인류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쳤던 물질은 없을 것이다. 기원전 500년에 금화가 주조돼 무역거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제국들은 금에 의해 탄생됐고 몰락했다. 금은 동서양의 시장을 연결하는 무역로의 자금줄이었다. 사람들은 영원불멸한 금으로 왕궁과 신전을 장식했다. 태고 쪽부터 생산된 금 산출량을 추정해 보면은 13만에서 14만 톤 정도의 금이 채굴됐을 겁니다. 그 모든 금을 녹여 거대한 벽돌로 만든다면 워싱턴 기념관 크기의 5분의 1은 될 것이다.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이유는 금이 자연의 생산품이기 때문입니다. 금은 불멸의 존재니까요.
이집트 무덤에서 출토된 금 제품은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와 똑같아 보인다. 2000년 동안 땅에 묻혀 있거나 2000년을 바다에 잠겨 있었던 금화라도 무게를 재보면 똑같을 겁니다. 금은 인간이 채굴해낸 최초의 금속일 가능성이 높다. 금은 단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메리카에서 남아공까지 사람들은 금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다. 신대륙이 정복되고 아스텍과 잉카 문명은 금을 원하는 사람들 손에 철저하게 파괴됐다. 반짝이는 금은 처음엔 장식품을 만드는 데 쓰였다. 그리고 숭배의 대상이 됐다. 이스라엘인들은 황금 장신구들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남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금을 태양의 땀이라고 불렀다.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금을 신성한 자원으로 믿어왔다. 성서에는 새로이 탄생한 왕에게 금을 선물로 바친 현자들 얘기가 실려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이집트에서 페루까지